중국이 정말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길 수 있나요? 어휴, 긴장되네. 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미국을 추월하거나 이러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벌려놓으면 중국이 다시 줄이고 중국이 점점 근접하게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막 앞서가지도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간격은 네, 비슷하다. 일정한 거리로 이렇게 이동.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의 진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신품질 생산력을 최우선 프로젝트로 삼고 있고 또 이걸 기반으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 게다가 최근에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인재 정책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중국 엔지니어나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현상이 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미국이 압박을 계속 가할 텐데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고 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네,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뭐 기술도 어딘가에 의존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시장이죠. 만든 제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인데 시장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실 중국에게 미국 시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프리카라던가 브릭스 이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자국의 기술도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배력도 높이고 같이 성장하는 그 전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아프리카에는 딥시크라던가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들이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네, 또 러시아와도 AI 관련 기술을 공동 연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와 군사 협력을 하고 있고 남아공이나 브라질에는 AI 농업과 에너지 또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AI에 기반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중국 기업과 원팀을 이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상당히 중국에게는 의미 있고 또 실효적인 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도랑 중국만 합치면 인구수가 30억입니다. 세계 인구의 지금 거의 절반. 네, 그래서 미국 시장, 소득 수준이 높은 시장을 비록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만 잡아도 중국의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기술 파급력 이런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쎄 생각해보면은 이 중국이 항상 좀 뭐 잘하다가도 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좀 이 발목 잡히고 좀 넘어지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정답입니다. 네. 중국의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중국 스스로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체제적인 어떤 한계, 이게 사실 가장 해결 과제가 아닐까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디언지 같은 이런 외신들에서 사실은 딥시크가 중국이나 중국 정부에 관련된 질문은 답을 잘 못한다거나 혹은 검열을 하고 있다라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 뭐 체제와 관련된 질문은 회피를 하거나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희한한 AI. 타이완, 홍콩, 뭐 민주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것도 되게 발달된 AI 아닙니까? 자기 자아가 있어가지고 그런 질문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정답이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딥시크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무섭다. 그래서 사실 이 어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이 과학기술, 첨단 산업, 미래 산업에서 이런 체제적인 어떤 한계, 그것이 유도하는 편향성 이런 것들이 사실 악재로 혹은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제 덕분에 기술 빨리 이렇게 개발하고 지금 잘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체제 때문에 이렇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중국의 과학기술이 지금 10년 동안 논문 대학 순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데는 중국 체제가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중국의 당이
과학기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줬기 때문인데요. 네. 일정 수준을 지나서 혹시 중국 정부가 원하는 기술, 원하는 과학 분야와 사실 과학자들 혹은 이 민간에서 원하는 분야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과학자들이 상당한 자유를 잃고 또 떠나게 될 수도 있는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나름이겠구나, 결국. 네, 그리고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엄청난 혁신은 우수한 인재들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엄청 치열한 경쟁에 기반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수한 과학자들이 네. 사실은 건강을 굉장히 상하는 경우라던가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어느 나라든 지속 가능하진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오랫동안 좀 자유로운 환경 연구를 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무리한 국내의 경쟁이 맞아요. 사실 지속 가능성을 좀 저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갈아넣는다고 하죠, 왜 사람. 그거 안 좋더라고. 참, 이 팽팽한 진짜 이 기술 패권 경쟁 아주 치열한 거 알고 있겠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쯤 되면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네이버도 뭐 하나 만들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끼어들어 있는 거 참전이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를 정확히 비유를 하자면 네. 잠재력도 있고 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네. 외부적인 여러 환경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가 또 안 좋아? 무슨 요소 때문에? 뭐가 안 좋은 거죠? 왜요? 뭐가 국제 안 좋아? 정세 때문인 건가요? 네.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있고요. 예. 그 저희 앞에 말씀드렸던 딥시크 같은 경우 그 창업자 량원평의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딥시크는 수익 창출에 관심이 없다. 어. 딥시크는 오로지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만 목표다. 그리고 그걸 개발하기 위해 극복해야 되는 난관 그것을 연구하는 데만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어려운 과제만 할 수 있는 어떤 선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부담이 없어야지. 네, 있어야 정확한 한다. 말씀이시고요. 돈이랑 GPU. 그래서 돈과 인프라, 돈과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앞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막대한 돈, 막대한 인프라를 제공을 이미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사실 연구나 혁신에만 몰두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럴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 673조 3천억 원입니다. 네. 이 중에 AI 관련된 예산은 1조 8천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OECD가 지정한 AI 인재 유출국입니다. 2023년을 보면 1만 명당 AI 기술 보유자 순유출이 0.3명입니다. 10만 명당 3명꼴로 AI 인재가 해외로 순유출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었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말 그대로 인재 덕분인 거죠. 그럼 이 인재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핵심은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 줘야지. 네. 왜요? 인센티브 부족해요? 아니 이거 왜 KBS 직원이 KBS 가장 큰 목소리로 예. 아니요. 전 충분한 지금 많은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의 사랑과 아니 근데 네,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죠. 네.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센티브는 정말 그냥 물리적인 인센티브 말고요. 시청자의 사랑과 같은 무형적인 인센티브도 관심. 필요합니다. 네, 전 국민의 지지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진 않죠. 뛰어난 인재들이 의대로 몰려간다거나 또 들이는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단연코 세계 넘버원이라고 생각했던 반도체 분야에서도 사실 저희의 예상보다 격차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과학기술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은 1차적으로는 기업의 혁신으로 2차적으로는 경제성장으로 3차는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 이 인재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이들에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공감대나 존경 그리고 또 멋진 실패를 뭐 유도하고 응원하는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으면 우리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할수 있습니다. 희망이 생겼다가 쌤의 말씀을 드리면 또 희망이 좀 약간 추워지다가 이게 봄이었다가 겨울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과학기술 전쟁 그거 우리도 앞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유빈아 다시 공부하자. 인재대라. 저요? 다시 공부하자. 저 다시 돌아가면 받아주실까요? 안 될 것 같아. 방송계로 유출돼가지고. 아니야 저기는 농구하러 가야 되고. 정신 차리자. 바짝 차리자. 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은 좀 비판적으로 말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저희가 지금 처한 현실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직시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자인 제가 정말 좀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돌이켜보면 2016년에 알파고 대국 쇼크는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근데 정작 그 알파고 쇼크를 가장 빨리 캐치해서 인공지능에 올인해야겠다고 판단한 건 중국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조금은 태만하게 넋놓고 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025년에 다시 딥시크 쇼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도 그들이 하는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핍이나 뭐 위기 속에서 이제 불가능을 해낸 건 이제 한국의 어떤 전매 특허 상품인데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학계가 협력해 지금이라도 노력한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